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경영학개론을 강의할 조윤성 교수입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좀 거시기하네요. 어쨌든 빨리 코로나19 이 사태가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하고 교실에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온라인 첫 강의, 오늘은 이제 교재 소개, 그 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 그 다음에 과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나머지 시간 이제 경영학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런 시간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내 이름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윤성 교수고요. 전화번호는 010-9012-2333. 수업 계획서에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메일 주소는 tkba 택배죠. 택배 @yahoo.com. 여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들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어느 것이라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사용할 교재는 경영학으로의 초대라는 교재예요. 제6판이고요. 박영사에서 출간된 거고, 김기곤 교수의 6명이 이제 공저를 한 그런 책입니다. 1주차, 2주차의 PPT 자료는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강의 진행되는 대로 그 자료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의 수업 진행 방식은 이제 교재 중심으로 경영학으로의 초대에 1장에서 한 14장까지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이제 쭉 교재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교실에서 수업할 때는 지금처럼 이제 PPT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교재하고 딱 이제 일치되지는 않아요. 이제 부족한 부분들, 조금 내 어떤 의견을 추가시켜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로 집어넣어서 PPT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PPT 교재를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하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도 가질 계획입니다. 1주차, 2주차에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은 이제 45분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토론과 질의응답은 단체 카톡방을 제가 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알려준 이 내 전화번호로 또는 카톡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름과 반, 그러니까 4교시에서 6교시를 듣는 사람은 1반, 7교시에서 9교시까지 듣는 사람을 2반, 이렇게 단톡방을 2개를 개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 또 학번을 좀 같이 알려줘야 돼요. 보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이 2명이 있어요. 한 반에. 김수민 학생인가? 바로 그냥 학번도 1번, 2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번을 기록하지 않으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꼭 학번을 기록을 해가지고 전화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확보된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카톡방 멤버로 초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 강의를 하고 각 차시별로 세 문제의 퀴즈를 줄 텐데 그 퀴즈를 풀어서 단체 카톡방에 올려야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이 출석한 걸로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퀴즈에 대한 풀이는 다음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반드시 답을 올려주기 바라고, 이제 뭐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들은 카톡방을 통해서 해줄 수도 있지만은 답이 좀 길어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서로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이미지로 촬영을 해서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점수는 전체 이제 100점에서 출석은 20점, 하루 결석을 하면은 2점씩 이제 차감이 되죠. 뭐 다 아시겠지만은 3일 지각을 하면은 하루 결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온라인 수업은 단톡방에서 퀴즈 답을 제출을 하는 것을 이제 출석으로 그렇게 인정을 한다. 이걸 아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각각 30점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객관식 문제로 해가지고 25문제씩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2주가 지금 이제 개강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언제 보강을 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강 날짜에 맞춰서 어쨌든 총 8주차가 될 때에 그 중간고사를 볼 거고 15주차에 기말고사를 볼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총 한 반에 지금 45명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5명이면은 이제 온라인 강의가 몇 주나 진행이 될 건지 이게 돼봐야 알겠지만은 한 6명 정도씩 한 조를 짜가지고 이제 단체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부 이제 최종적으로 수강 신청이 확정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6사람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7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를 내가 편성을 하고 발표 순서는 이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발표 순서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각 조마다 발표해야 될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복골복이죠. 빨리 하는 사람들은 좀 준비하는 기간이 좀 부족하고, 늦은 사람들은 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각 조별로 다른 타이틀의 과제를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전체 수업이 시작이 되기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를 하고, 또 질의응답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를 발표하고 평가를 할 거다. 그게 이제 20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은 우리가 이제 지금 3시간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제 50분 수업하고 5분 쉬고 하면은 5분 뭐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5분 지나가 버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쉴 때마다 한 10분씩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려 가지고 너무 이게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한 번 쉬겠습니다. 중간에 3시간을 하는데 중간에 한 번 쉬면서 10분 내지 15분 이렇게 쉬는 걸로 그때 상황에 봐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단체 카톡방은 이제 이렇게 4교시에서 6교시는 동아시아 물류 경영학개론 일반, 7교시에서 9교시 듣는 학생들은 동아시아 물류 경영학개론 2반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개설을 해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카톡방, 단톡방에 내가 다 초대를 하면은 전부 거기에 이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각 주차에
그 뭐야 주차 강의가 끝나면 맨 마지막에 3개의 퀴즈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다 이제 뭐 내가 강의한 거 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보고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한 내용 중에 그 좀 이해하기가 힘든다, 좀 뭔가 더 알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이제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카톡방을 통해서 질문 그 응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 그 PPT에 제시되어 있듯이 총 7가지의 타이틀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쭉 이게 이제 어떤 순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나가는 순서대로 요 내용이 정리가 된 거예요. 경영 우위를 위한 어떤 전략, 경영 조직에 관련된 어떤 그 뭐 이론이라든지 실제의 어떤 모습, 그 다음에 뭐 동기 유발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들, 경영 통제 방법, 마케팅 전략, 생산 운영 전략, 인적 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쭉 진행이 될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거냐, 그런 내용들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든 아니면 서적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걸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변화될 것 같더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공장 로봇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죠. 그러면 공장에 이 작업원, 생산 작업원들이 없어질 거다. 그랬을 때 이제 인사 관리는 어떻게 변화될 건가? 또 뭐 거기에 따른 그 종업원들의 뭐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현재 있는 채용하고 있는 종업원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이제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이제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과제들은 이제 정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 상상으로, 또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이런 경영에 관한 그 이론 내지 방법, 이런 것들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달라질 거냐? 여러분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의 어떤 산업혁명보다도 더 크게 우리 이제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 정부든 이런 모든 조직에 엄청난 그 충격을 주면서 이제 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인사관리는 어떻게 되고, 재무관리는 어떻게 되고, 회계는 어떻게 되고, 생산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변화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발표를 해달라 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런 경영 전략 방법들이 이제 변화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제 경영학이라는 것이 뭐냐, 경영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1차에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있었겠죠.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제, 산업에 영향을 주는 특수한 요인이 하나 어떻게 발명 내지는 그것이 적용이 돼 가지고 생산이라든지 어떤 경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획기적으로 대변혁을 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차 산업혁명은 뭐에 의해서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제 증기기관이라는 동력을 얻는 새로운 수단의 발명에 의해서 이제 1차 산업혁명이 발생을 한 거죠.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증기기관이 이제 영국에서 처음 발명된 게 1769년이죠. 이때 이전에는 주로 이제 동력이라는 우리가 이제 뭔가 생산을 하려면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을 어디에서 얻느냐? 전부 사람이 하거나 동물의 힘, 말이나 소나 이런 동물의 힘에 의해서 이제 그 동력을 얻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그 동력을 증기기관, 물을 이제 불로 끓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증기를 이용해서 이제 터빈을 돌려가지고 동력을 얻는 이런 방법이 생겨나면서 이제 기계에 의해서 이제 동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생산에 활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동물이나 인간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들이 기계에 의해서 생산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훨씬 더 생산성이 늘어나고 우리 사람도 힘이 덜 들게 됐죠. 그게 이제 1769년부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은 뭐냐?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의 발명이죠. 전기를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증기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증기의 힘에 의해서 그 기계를 돌렸는데 이제 그런 기계를 돌리면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계를 돌리면서 생산을 하게 되니까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전기를 만들면은 전기는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선을 통해서 많은 지역으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죠. 전기기관은 전기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만 이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전기는 그냥 전선을 타고 전국으로 다 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할 수 있는 수단 방법들이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의 기초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뭐냐? 전기의 발명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2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하는 이런 과정이 1900년대 초까지 쭉 진행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초를 넘어서면서 컴퓨터라는 것이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발명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정보들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또 이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발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PC나 이런 단말기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을 하고 또 그 입력된 정보들을 무선이나 유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이게 그 단말기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인터넷이죠.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저장이 되고 가공이 되고 그것들이 또 전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지식들이
전달이 되면서 또 거기에 지식들이 빠르게 전달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지식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지식 정보의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렇게 이제 인터넷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이런 다양한 산업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와 인터넷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컴퓨터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 축적된 정보를 이용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람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보다도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은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세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ICT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보통신과 생산 기술이 결합을 해가지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 그리고 새로운 재화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동안에는 뭐 사람이 앉아가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뭐 설계도 그리고 뭐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그 기구들이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기계에 컴퓨터를 씌워가지고 컴퓨터에 의해서 이게 통제되는 이런 기계들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생산을 하고 또 새로운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인간의 두뇌를 초월하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나오고 있죠.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기간으로 보면은 불과 지금 한 5, 6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을 이제 그 크게 대별을 해보면은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디지털 기술이고 또 하나는 물리학 기술, 그다음에 하나는 생물학 기술. 이 세 축이, 큰 축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보의 숫자화 기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정보들을 0과 1이라는 숫자를 조합해 가지고 그걸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숫자로 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매출을 해서 뭐 얼마를 매출액을 올리고 이익을 뭐 얼마를 내고 하는 것들을 뭐 숫자로 다 기록을 했었죠. 그런 것들만 이제 그 초기에는 이렇게 그 저장을 했었는데 점점점 우리가 이제 말로 하는 뭐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또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PC에 올리면은 그게 여러분들 눈에는 이제 이미지로 보이지만은 컴퓨터는 그걸 뭘로 가지고 있어요? 숫자로 된 정보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각 하나하나의 아주 적은 셀마다 이게 이제 무슨 색이다 하는 것들을 다 숫자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체적인 어떤 사물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뭐 어디는 얼마만큼 들어갔고 어디는 얼마나 나왔고 뭐 이런 모든 정보들을 마찬가지로 다 숫자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로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시 재생을 하라고 그러면은 다시 정해진 룰에 의해서 다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 이미지로 보여줄 수도 있고 3D 프린터라는 걸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보를 숫자로 그 보관하는 이런 기술이 이제 디지털 기술이죠.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 기술은 이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죠. 우리가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뭐 자동차를 만든다, 옷을 만든다, 모든 것은 물리학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 기술은 이제 그 동물이나 생물의 어떤 세포에 관련되는 것들 또는 뭐 유전자에 관련되는 것들, 어떤 그 신체 각 부분의 어떤 기능에 관한 것들, 이렇게 동식물의 세포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취급하는 이런 그 기술이 생물학 기술이죠. 그래서 유전공학, 또 합성생물이라는 것은 이제 유전자 배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그 융합이 돼서 소위 말해서 ICT 융합의 어떤 새로운 상품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ICT 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상품 및 서비스에 본질에 영향을 미쳐서 완전히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그러니까 ICT 융합이다 그러면은 기존에 없었던 것을 정보통신 기술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어떤 생산 기술 이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이제 5대 기술이다, 5대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뭐 이거 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산업 사회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술이 이 5가지예요.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물건과 물건, 사물과 사물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 판단을 하고 그 행동을 하고 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 있는 로봇이 대표적인 거죠. 공장에 있는 로봇들은 서로 자기가 로봇끼리 서로 통신을 하면서 네가 먼저 가라 또는 뭐 잠깐 멈춰라 이러면서 이제 자율 주행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 있는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그 작동을 이렇게 그 시작을 시킬 수도 있고 정지시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IoT 그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에 다 감지 장치와 또 전송 장치와 수신 장치 그다음에 어떤 그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심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다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기술들이 이제 IoT 기술들이에요. 이게 이제 IoT는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핵심 기술이다. 그러니까 IoT가 대부분 이제 로봇도 그렇고 이제 그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장비, 기계나 또는 어떤 시스템들 보면은 대부분 다 IoT가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기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로봇공학이에요.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그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이 이제 그 활성화되면은 우리 이제 일자리가
위태롭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죠. 근데 어쨌든 사람이 하기 힘든 위험한 이런 일들을 앞으로 로봇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그동안에는 이제 프린터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을 프린터를 이용해서 종이에다가 평면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했는데 3D라는 것은 이제 X축, Y축, 그 다음에 Z축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3D 프린터로 프린팅한다 그러면은 3D 스캐너라는 것이 있든지 3D 스캐너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스마트폰을 한 바퀴 그 위아래로 앞뒤로 다 이렇게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걸 정보로 가지고 있다가 프린트를 하라고 그러면은 그 프린터가 이 밑에서부터 자기가 스캐닝한 대로 쭉 재료를 이용해서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설계도에다가 설계도를 만들 때에 케이스의 크기는 얼마고 뭐 재질은 뭐고 그것의 이제 뭐 강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쭉 안에 그 설계도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 설계도를 읽고 컴퓨터가 프린터를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신체 장기, 세포와 유사한 그 유기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신체 장기까지 이게 그 3D 프린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인공 심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이제 그 적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보들이 쌓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분류의 기술에 의해서 그것들을 정보의 종류별로 분류했다가 필요할 때는 이제 어디에서 어떤 정보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답을 내라 하는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 컴퓨터가 그대로 하죠. 아니면은 이제 요즘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이미 알파고 때문에 AI라는 것은 이제 다 저기를 했지만은 요거 이제 빅데이터들은 쌓아놓으면은 그 머신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지식을 증식시키는 이런 일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물 인터넷과 데이터, 빅데이터 이거는 그 뭐 로봇 공학도 그렇고 3D 프린팅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이것들이 작동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소스다. 그러니까 투입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알파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파고가 뭐 이세돌 구단 뭐 이기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인공지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인공지능은 사람이 그거는 이제 학습하는 것들 어떻게 학습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설계를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면은 이제 추가되는 그 데이터들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자기의 실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도 의사가 이제 이렇게 그 병을 찾아내기도 하지만은 인공지능에다가 의뢰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 환자의 증상들을 다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런 증상은 어떤 병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여러 직종들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판사도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AI 판사, 뭐 검사가 피고인의 어떤 죄상을 증거를 다 넣어가지고 죄상을 이렇게 올리고 변호인이 그걸 이제 반박하는 그다음에 피의자를 변호하는 논리를 쭉 이제 등록을 해놓고 그러면은 컴퓨터 AI 시스템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고 죄가 있으면 이 사람은 뭐 사형이다 또는 뭐 징역 5년이다 아니면은 뭐 벌금만 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까지 없어진다. 이 AI 때문에 앞으로 없어질 직종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5대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앞으로 경영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된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적용했던 여러 가지 경영 이론들, 방법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설처럼 이렇게 써서 발표를 해달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제시될 과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경영이란 무엇인가? 경영학을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데 경영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여러분들 경영하면 어렴풋이 회사가 돌아가게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그렇게 그 정도는 뭐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교재 PPT에 이제 보이는 사진이 이게 어디죠? 서초동 강남 사거리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 사옥이죠. 여러분들 다 이제 삼성전자 취업하고 싶어 하죠. 물론 뭐 너무 일이 빡세가지고 나는 거기 가기 싫다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삼성전자 취업하고 싶어 하죠. 근데 왜 취업을 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봉급 많이 주니까. 봉급 많이 주니까 이제 여기를 취업하고 싶어 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봉급을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이 회사가 반도체하고 또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죠? 우선 뭐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들이 있죠.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뭐 반도체 칩도 있지만은 뭐 패널도 외부에서 조달받고 또 케이스도 조달받고 이게 굉장히 많은 협력업체들로부터 부품을 조달받아요. 근데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뭐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걸 조립하는 종업원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고 또 생산 라인도 필요하고 또 생산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마케팅 활동을 해가지고 판매하고 또 계약을 하거나 주문이 들어오면 공급을 하는 물류 기능도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만족을 시켜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원가 절감을 해서 이익을 키울 수 있어야 종업원들한테 많은 봉급을 줄 수도 있고 또 주주한테도 많은 배당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은 곧 뭐냐?
기업이 존재하는 이제 목적은 이윤을 가장 큰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윤을 창출해야 계속 기업이 굴러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건가부터 시작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서 그걸 제품화시키고 그러면서 제품화시키는 과정에서 원가는 적게 들어가게 하면서 그 제품의 가치는 키워가지고 고객 만족을 시켜서 매출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익을 많이 만드는 기업은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바로 경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이 그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이제 상품이라고 그러는 건데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가를 받는데 그러면서 이익을 키우려고 하면은 원가를 줄이든지 아니면 상품의 가치를 높여서 가격을 높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업이 하는 일이 그거고 그것이 곧 경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경영이라는 것을 이제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 개념적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 사회가 살아가는 먹고 사는 그 관계 이게 이제 경제 사회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뭐를 생산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고 또 그것을 이제 생산하고 이제 그걸 이제 구매하는 소비하는 사람들을 서로 지원하거나 어떤 통제를 적절하게 이게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하는 이제 이 정부라는 조직이 하나가 또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는 크게 이제 세 개의 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상품을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 그 다음에 그것을 구매해서 소비를 하는 소비자, 그 다음에 이게 원만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정부, 이렇게 세 개의 큰 축이 이제 경제를 이루고 있는 3대 축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생산자죠. 생산자는 곧 기업이에요.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고 기업은 그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죠. 그래서 대가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에 만들어가지고 100원에 팔면은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으면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굴러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더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남는 게 있어야 기업한테 이제 그 사업을 하도록 투자한 주주한테 배당도 하고 또 그리고도 또 남는 돈이 있어야 재투자를 해서 또 기업을 더 키워나가고 이렇게 해서 국가 경제가 커지고 이제 이런 관계가 되어야 이제 계속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고 대가를 받는데 이제 이게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재화와 서비스를 합쳐가지고 상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품을 주고 대가를 받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거래라고 그러죠. 이 거래가 성립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어떤 물품을 구매했을 때에 내가 주는 가격보다 내가 그 물품을 또는 그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에 얻는 효과가 그 효용 가치가 더 커야 되죠. 그래야 구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명학역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버스를 타고 오면 1,450원. 근데 택시를 타고 오면 3,800원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타죠. 왜? 택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택시 3,800원 주고 타고 오는 것은 내가 학교까지 오는 데에서 얻는 장소적 이동에 따른 효용 가치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고 효용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 근데 이제 저기는 버스를 타고 오는 것은 충분하게 1,450원 이상의 가치를 내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보다 효용 가치가 커야 거래,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구매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생산자가 이제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비자는 가격이 낮아지기를 바라고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은 생산자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줄어들죠. 그렇지만 어쨌든 생산자는 가격보다는 투입 원가가 적게 발생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아니면은 투입 원가보다 가격이 높을 수 있도록 제품의 어떤 가치를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 스마트폰이 120만 원짜리다. 뭐 이게 한 손 안에 딱 들어오는 이게 무슨 120만 원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팔리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은 12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이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은 120만 원보다는 비용이 원가가 적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 경제 사회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는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효용 가치가 가격보다는 더 커야 되고 가격은 원가보다는 더 높은 이런 수준이 돼야 비로소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선순환의 구조로 계속 돌아가면은 결국은 이제 생산과 소비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발전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교재에 있듯이 정리해 보면은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이 일정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라는 건 뭐냐면은 기업은 기업에 투자한 그 자본 주주만 뭐 그 어떤 그 이익을 내도록 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 그다음에 정부 이런 사람들도 다 기업이 많은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올려서 세금도 내고 종업원들한테 봉급도 많이 주고 주주한테도 배당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죠. 이런 것들이 다 이해관계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는 공동의 목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이윤의 창출이에요. 이런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리 기능 또는 관리 과정을 통해 조직의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조정하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핸드폰 만들 때 다양한 자원들이 들어가죠. 부품, 뭐 재료, 그다음에 공장, 시설, 인력, 뭐 다양한 자원들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달하고 투입하고 그것들을 통합해서 최종 산출물로 만들어낼 거냐. 이걸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조직이라는 것은 개방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업이 뭐 삼성전자다, LG전자다, 뭐 이렇게 다양한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독자적으로 혼자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이에요. 소비자가 아무리 내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뭐 비싸게 팔고 싶어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또 소비자 이외에 이제 뭐 그 인간이 사는 그 세상, 그 사람들도 결국은 이제 잠재적인 소비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그 인간 세상에 둘러싸여 있고 또 정부의 어떤 그 규제를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도 받고 또 NGO라고 해서 비정부기구, 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조직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양한 그 기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 기업도 있고 외국 정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연 환경들도 있죠. 이런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계속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제 생산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업 조직은 폐쇄된 스스로 이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그 행동을 하는 이런 조직이 아니고 오픈된 개방된 조직 속에서 활동을 하는 이런 그 조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을 하려면은 이 외부 환경과 어떻게 잘 그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좌우된다고 그래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전자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세계 탑 클래스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그 전자 제품 시장은 누가 그 장악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제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죠. 뭐 소니라든지 또는 뭐 히다치라든지 또 내셔널이라든지 뭐 한 1900년,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전부 뭐 여러분들의 선배들 이런 사람들은 워크맨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나씩 다 들고 다녔죠. 워크맨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소니가 만들었죠. 그 정도로 이제 소니가 전자업계를 주름 잡았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소니는 지금 뭐 게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그냥 존재 가치가 아주 미미해져 버렸죠.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결국은 이제 지금 전자업계는 누가 주름 잡고 있어요? 뭐 반도체 한국이 다 그 주름 잡고 있죠. 지금 스마트폰도 그렇죠. TV 뭐 이런 거 다 지금 어떤 첨단 전자제품들은 한국이 주름 잡고 있어요. 이거는 일본의 전자제품 업체들이 그만큼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하이닉스 이런 데도 어느 순간에 또 중국 업체한테 또 따라잡혀가지고 저 2선, 3선으로 또 물러날지도 몰라요. 이렇게 기업은 주변의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잘 경우에 따라서는 뚫고 나가기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응하기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절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산출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과제죠. 경영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내부 환경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조달을 하고 그 조달해서 그걸 내부에 어떤 상품을 생산해내는 프로세스에 집어넣을 때에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환경에 부합하는 이러한 그 자원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획하고 조직하고
이런 그 조정주의 통제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산출물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원을 변환시켜 가지고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인사관리 필요한 종업원은 어떻게 그 채용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또 배치하고 보상하고 승진시키고 뭐 이렇게 할 건가? 그럼 생산은 어떻게 하고 또 필요한 돈은 어떻게 조달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건가? 또 뭐 마케팅 활동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내부에서 계속 이제 그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곧 경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런 활동들을 우리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제 가치 사슬이다, 밸류 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원들을 회사 내에서 투입한 자원이 예를 들어서 열이다. 그러면 산출물은 30, 40으로 이렇게 키워놔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가치가 커지면서 투입된 자원보다 가격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부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가치를 키워나가는 그러한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밸류 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는 그런 내부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자재를 조달하는 이 인바운드 물류, 자재 조달,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물류, 그러니까 공급을 구매자한테 공급하는 거죠. 공급,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거는 본원적인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이러한 기능이다. 그래서 본원적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또 기술 개발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필요한 자원들을 조달하고 이런 활동은 이제 지원 활동 또는 지원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이클 포터 교수는 본원적인 활동과 그 다음에 지원 기능들, 지원 활동들이 서로 융합이 돼 가지고 이제 마진 이윤을 창출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밸류 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투입 자원들은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뭐 인적 자원, 재무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적 자원은 이제 돈이라는 거고 물적 자원은 부품이라든지 재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뭐 정보적 자원, 기술 뭐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정보적 자원이죠. 그 외에 이제 그건 이제 내부적인 자원들이고 외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이 동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장, 사회, 정치, 경제, 뭐 기술적 측면의 어떤 그 자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정보로 이렇게 그 조달이 되기도 하죠. 또는 어떤 뭐 사회적인 힘,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어떤 뭐 그 변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투입 자원으로서 이제 기업 내부의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산출물이 이제 뭐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궁극적인 산출물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익만 가지고는 기업이 영속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죠. 왜냐? 기업은 기업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계획을 한다고 해가지고 계획해서 활동한다고 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이나 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소비자 만족이에요. 고객 만족.
그래서 이제 기업이 생산한 어떤 상품에 대해서 고객,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이 얼마나 팔릴 거냐, 이게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 만족이에요. 고객 만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고객 만족도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산출물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업 활동의 산출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고객 만족도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공의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곧 이제 이익이죠. 이해관계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주주에 대한 배당,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에 대한 어떤 뭐 성과급,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세금, 그 다음에 다른 뭐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 대한 뭐 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관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적정하게 보상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익이 나면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주주들한테도 주주들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배당을 줬느냐, 종업원들한테도 그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충분히 보상을 해줬느냐, 이게 이익이 많이 나야 이게 충분한 이 보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 산출이 됐느냐, 이익이 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결국은 이익의 크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회적 책임. 뭐 1990년대까지만 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지속 경영이라는 것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그 사회적 책임이 점점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기업이 이제 뭐 필요한 것을 생산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정당한 가격을 받고 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할 때에 많은 공해물질들을 배출을 하죠. 매연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온실가스를 배출시키기도 하고 소음, 진동,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을 해치기도 하고 다양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다양한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내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끼리 잔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업은 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어떤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보호도 해야 되고 이익이 났으면 그걸 가지고 기부 활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또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시키도록 이렇게 노력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안전해지고 또 윤택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된다. 능력이 되는 한에서 이것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래서 점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금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산출물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 소비자의 만족도,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의 적정성,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산출물로 봐야 된다. 그냥 뭐 이익, 매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제 이익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이 키우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바로 효과성과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효과성이라는 것은 뭐냐? 기업이 어떤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은
그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곧 이제 효과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을 했으면 효과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90%밖에 못했다. 그러면 효과가 90%밖에 안 되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그 목표의 달성 비율을 우리가 효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효율성은 뭐냐면은 투자 자원 대비 산출물의 비율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성은 100% 안 되더라도 효율성은 더 높고 100%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 목표 90%밖에 달성은 못했지만은 원가 절감을 잘하고 가격을 효율적으로 올려서 이익 목표는 더 키웠다. 그러니까 매출 목표는 매출 실적은 적은데 목표보다 적은데 이익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경영을 효율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곧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물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경영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효과성도 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이윤을 키우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모든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가를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항상 경영 성과를 좋게 내려면은 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좋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을 도표로 이렇게 나타내 본 겁니다. 그래서 경영 성과는 고객 만족, 이해관계자 만족, 사회적 책임,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경영학의 학문적인 성격은 어떤 거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론과학이면서 실천과학 내지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론과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들의 어떤 현상들을 쭉 조사해서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기술하고 설명하고, 또 그런 걸 가지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어떠한 트렌드라든지 뭐 이러한 현상들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것들은 이제 이론적인 거죠, 다분히. 그래서 이론이 바로 경영의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효율적인 방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이 현장에서 실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론과학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론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경영 활동에 적용이 되는 이러한 그 방법론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천과학. 그래서 경영학에는 이론적인 측면하고 이제 실천과학적인 실제 방법론,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듯이 이렇게 이론과학이면서 실천과학이고 또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 기술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경영자들의 어떤 오래된 그 경험과 그 사람의 어떤 그 특별한 능력, 이런 거에 의해서 즉시 현장에서 특별하게 그 실행이 되는 사항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에 이제 저기 서산 방조제를 이제 현대건설이 막을 때에 양쪽에서 쭉 이제 그 뚝을 쌓아오는데 가운데를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밀물이 들어오면 안쪽에 물이 차 있죠. 그게 이제 썰물 때가 되면은 쭉 빠져나가면은 이게 아직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집어넣었던 흙들은 다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넣으면은 떠날라가고 넣으면 떠날라가고 이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생각한 것이 야 어디 가서 큰 한 200m 정도 되는 폐선 이제 폐기하려고 이제 그 내놓은 배 이걸 하나 가지고 와서 저 안쪽에다 갖다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폐선을 하나 사다가 이제 뚝 안쪽으로 민물 쪽이죠 육지 쪽에 갖다 집어넣고 이제 그 방조제 쌓는 방조제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안에다가 이렇게 그 세워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썰물이 쫙 빠져나갈 때 그 썰물의 힘에 의해서 배가 이 뚝 쪽으로 밀려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쭉 밀려와가지고 딱 양쪽 뚝에 걸리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물이 더 이상 못 빠져나가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덤프 트럭을 이용해서 뚝을 쌓게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뚝이 완전하게 쌓였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경영학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죠. 근데 이제 실제로 경영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어떤 직관이라든지 어떤 과거의 그 경험에 의해서 나름대로 쌓인 지식들이 그거에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뭉뚱그려 가지고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영학은 이론과학과 실천과학, 그 다음에 기술이 같이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그 적용이 되는 그러한 학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경영학을 이제 그 연구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학을 연구할 때는 이제 연역적인 방법, 귀납적인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경영학에서는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영학은 기업에 그걸 적용을 해야 되고 기업에 적용을 했을 때 잘못된 이론, 잘못된 방법이 적용이 되면 바로 손실로 기업의 손실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이론, 잘못된 방법은 리스크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경영학을 이론화시키고 또 현장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학문을 연구할 때 쓰는 것이 이제 귀납적인 방법이죠. 귀납적 방법. 귀납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러 다양한 사례들을 쭉 연구를 해서 그 중에서 공통적인 특수한 사항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통적인 것을 뽑아내 가지고 여기도 이렇고 여기도 이렇고 여기도 이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다 하고 이제 그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을 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귀납적인 연구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식시장의 주가 이게 이제 선거 때마다 이게 주식이 올라요. 왜냐하면 공약을 막 이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이제 공약을 발표한다는 얘기는 이제 유권자들한테 이제 잘 살게 해주겠다. 유권자 이제 복리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관련된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정치가들은 이제 그런 공약을 막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되는 주식들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선거철만 되면 주식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의 주식 시장의 주가 그래프들을 쭉 보니까 다 올라갔더라. 이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했는데 선거 때만 되면은 주식이 오르더라. 이러한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새로운 이론 또는 새로운 기술을 그 정립하는 이런 방법이 귀납적인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역적인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개별적인 사례를 살펴보니까 특수한 사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돼서 그게 이제 하나의 이론 내지는 명제로 이렇게 그 설정이 됐는데 연역적인 방법에서는 정립된 어떤 이론, 명제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있듯이 보면은 연봉제가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호봉제를 실시하는 기업보다 연봉제는 이제 일을 열심히 잘해서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한테 급여를 많이 주는 방법이죠. 호봉제는 뭐 잘하든 못하든 그냥 뭐 1년에 얼마씩 계속 올려주는 이런 방법이죠. 당연히 연봉제가 근무 의욕을 북돋워 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봉제 실시하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생산성을 분석을 쭉 해봐요. 그러니까 실시한 회사하고 안 한 회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연봉제를 실시한 회사의 생산성이 더 높더라 사실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실시하기 이전과 실시한 이후의 어떤 생산성을 비교를 해봐서 이후의 생산성이 더 높아졌다. 그러면 실제 증명을 해보니까 연봉제를 실시를 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 이제 연역적인 연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이나 기존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정확성이나 또는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 이게 이제 연역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적인 방법이 있어요. 실험적 연구 방법. 실험적 연구 방법은 하나의 이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둘로 나누어요.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의 집단에다가, 그러니까 실험 집단에다가 어떤 인위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주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그 영향을 준 것이 어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에 맞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있듯이 보면은 지나친 흡연이 이제 건강을 해친다 하는 문구를 담뱃갑에 넣고, 요즘은 이제 뭐 아주 혐오스러운 사진까지 집어넣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연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그런 아무것도 담뱃갑에 표시되지 않은 그런 담배를 사서 피우는 그룹하고 일정한 그룹을 이제 분리시켜 가지고 일정한 그룹에는 그러한 혐오스러운 문구와 사진을 넣은 그런 담배를 사서 피우도록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그런 담배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6개월 한 1년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이제 금연 활동을 이제 금연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어느 그룹에서 금연 숫자가 더 많이 나왔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연 문구 내지는 어떤 이미지 사진을 넣은 그룹에서 금연을 시도한 금연을 실제로 한 사람 수가 많이 더 나왔다. 그러면은 그런 문구와 이미지를 넣는 것이 효과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똑같다. 유의미한 어떤 의미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은 뭐 굳이 그렇게 담뱃갑에다가 뭐 경고 문구나 뭐 혐오스러운 사진을 넣을 필요 없다. 이런 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실험적인 연구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례 연구라는 것이 있어요. 사례 연구. 사례 연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케이스들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과연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이제 그 밝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포츠 스타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스포츠 용품들은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을 이용해서 이제 광고를 하면은 이제 스포츠 스타와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일치화되면서 이제 그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는 그러한 소비자들은 그 스포츠 스타가 광고하는 그 상품을 사게 된다는 거죠. 이제 실제로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타이거 우즈는 이제 뭐 그 나이키 그 제품을 이제 선전을 하고 거기에 이제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첼시 영국의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첼시는 삼성전자의 이제 그 유니폼을 입고 플레이를 하죠. 국민은행은 이제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를 이제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썼을 때에 광고료 이제 그 모델료로 많이 줄 텐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했을 때와 그 사람이 했을 때 또는 그 사람이 하기 전과 그 지금 그 스포츠 스타 우리가 선택한 그 스타가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실제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스포츠 스타를 이용해서 스포츠 용품을 광고하는 것이 좋다. 또는 스포츠 용품이 아니래도 유명 인사를 일반 소비자들이 호감을 갖는 이 스타들을 활용을 하면은 기업 홍보 내지는 어떤 마케팅에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사례들을 연구해서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보는 이런 방법이 이제 사례 연구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적 연구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앞에서 이제 설명한 4가지 방법들은 연구 방법 한 가지만 가지고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그 이론이라든지 경영 방법론 같은 것은 실제 기업 경영에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그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듯이 그렇게 확실한 방법론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죠. 잘못하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업에 존망이 걸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은 어떻게 그 연구를 수행하는 거냐면은 우리 이제 귀납적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현실 세계 여러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그 공통된 어떤 이론으로 정립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립을 시켜 나간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가설이라는 것은 확인되기 이전에 그 학설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가설이 증명이 되면은 이제 그게 정설이 되는 거죠. 증명이 그 확실한 그 검증이 되면서 그걸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현실들을 쭉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공통된 특이사항을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결론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가지고 이제
연역적인 방법으로 그 가설을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현실에서 어떤 기업에 이걸 했는데 효과를 봤다. 어떤 기업도 효과를 봤다. 어떤 기업도 봤다. 쭉 그런 것들이 실제 그 방법론들을 적용을 했을 때 효과를 본 기업들이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를 못 본 기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으로 또 한두 개는 발생할 수도 있죠. 효과 똑같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누가 그것을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효과를 봤다. 그러면은 그 가설이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납적인 방법, 연역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최종 검증을 해서 이론으로 확정을 정립을 한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이런 방법이 과학적 연구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경영학 이론들은 대부분 이렇게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해서 이론화시켜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1주차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수업 계획표상으로 보면 이제 3주차가 되는 거죠. 3주차 온라인 강의를 이제 끝내고 여러분들한테 3개의 퀴즈를 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경영 활동에서 투입 자원이라는 것이 뭐냐? 기업은 이제 다양한 자원들을 투입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통합하고 조정하고 해서 이제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외부적인 내부 자원 투입 자원도 있고 외부 투입 자원도 있어요. 그런 이제 투입 자원이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영 활동의 산출물은 무엇인가? 3가지 산출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연구 방법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3가지를 간단하게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해줘도 좋고 아니면은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